여기 고국에서의 차별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꿨던 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큰 기대를 안고 방문했던 일본에서 오히려 차가운 현실과 사람들의 이중성에 깊은 상처를 받고 말았죠. 절망적인 마음으로 우연히 도착하게 된 나라, 한국.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던 그녀는 이곳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기 힘든 경험들을 연이어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겪은 어떤 사건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려 결국 눈물을 쏟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린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아예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출판사의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 5살 난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제 삶의 유일한 빛과 같은 아이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 드리워지는 그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파리의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도 저희 모녀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아빠 없이 저와 단둘이 지내는 모습이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은 낯설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때로는 또래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조차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었고, 다른 부모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제 딸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자신이 온전히 환영받지 못한다는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듯 했어요. 예전보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제 등 뒤로 숨으려 하는 모습에 제 마음은 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 세상에 대한 호기심 대신 경계심을 먼저 배우는 듯한 모습은 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더 이상 제 소중한 아이가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주눅들어 자라게 둘 수는 없다고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으니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환경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여행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여러 행선지 중 유독 일본행으로 교환할 경우 특별 환율 우대를 적용해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출판사가 일본 지사와 교류가 활발해서 생긴 혜택 같았죠. 사실 다른 곳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제안은 마치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 제 직업상 번역 작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해온 일본 문화는 늘 질서정연하고 예의 바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화된 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조심하고 사회는 빈틈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첨단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는 명성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요. 어쩌면 그런 곳이라면, 질서와 규칙이 존중받는 사회라면 제 딸아이가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 시스템 역시 그들의 기술처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파리에서 느꼈던 보이지 않는 불편함과는 다른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완벽에 가까웠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상품권을 일본행으로 교환했습니다. 그곳이 저와 제 딸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파리에서의 경험으로 상처받고 움츠러든 아이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는 익숙했던 파리의 풍경을 뒤로하고 미지의 동쪽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혹시나 또 다른 실망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부디 그곳이 저희 모녀를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도착한 일본 도쿄.
파리에서 품었던 희미한 기대가 부디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선 아이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을 들고 시내의 유명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죠. 기술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온갖 최첨단 기기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 생각하니 저 역시 조금은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죠. 스마트폰과 최신 노트북이 즐비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매장 가장 좋은 자리에는 제가 20대 초반에나 썼을 법한 팩스 겸용 복합기, 복잡한 버튼이 빼곡히 달린 구식 오디오 시스템, 심지어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듯한 휴대용 CD 플레이어까지 신상품이라는 팻말을 달고 진열되어 있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곳만 시간이 멈춰버린 걸까요? 제 스마트폰 속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거대한 매장 안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정체감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실망감을 애써 누르며 저는 매장 안쪽을 더 둘러본 끝에 그나마 최신형으로 보이는 태블릿 PC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니 딱 좋겠다 싶었죠. 계산대로 가져가 상품권을 내밀었습니다. 상품권 금액이 태블릿 가격보다 조금 부족해서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차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손짓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늘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상냥한 미소를 얼굴 가득 머금은 판매원, 명찰에 유이라고 적힌 여성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상품권과 다른 결제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안 된다니요.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다시 매장을 둘러보며 상품권 금액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다른 모델을 골라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상품권 금액이 물건값보다 조금 남는 상황이었죠. 저는 잔액은 필요 없으니 그냥 이 상품권으로 결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잔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죠. 하지만 유이 씨는 이번에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상품권은 반드시 정확히 금액이 맞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차액을 내는 것도 안 되고 잔액을 포기하는 것도 안 된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변함없이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뒤에는 어떤 융통성도 재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미리 입력된 답변만 반복하는 로봇과 대화하는 듯한 깊은 답답함과 무력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허탈한 마음으로 매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첨단 기술의 이미지와 달리 일본 사회의 시스템은 어쩌면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아날로그적 규칙들로 얽혀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죠. 일본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그렇게 차갑고 단단한 벽에 부딪히며 실망감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겪었던 황당한 일 때문에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배고프다고 보채는 제 딸아이를 보니 일단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전에 불쾌감을 잊고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싶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켄이라는 명찰을 단 젊은 남자. 직원이 허리가 부러질 듯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극진한 친절에 잠시나마 경계심이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어쩌면 조금 전의 경험은 그저 운이 나빴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라멘을 주문했는데 곧 나온 음식은 제 딸아이의 입맛에는 너무 짜고 향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는 면 몇 가닥만 깨작거리다 이내 수저를 놓고 말았어요.
배가 고플 텐데 안쓰러운 마음에 메뉴판을 다시 살펴보았죠. 혹시 아이가 먹을 만한 다른 것이 없을까 하고요. 사이드 메뉴에 작은 교자 만두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추가 주문이 가능한지 몸짓과 간단한 단어로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얼굴 가득했던 과장된 친절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것은요.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고 눈빛에는 스치듯 짜증 섞인 기색이 어렸습니다. 마치 귀찮은 부탁을 하는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방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백한 불쾌감과 거부감은 숨길 수 없었죠. 저는 괜한 부탁을 했나 싶어 살짝 후회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지못해 가져온 듯한 교자 접시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듯이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접시 위의 교자 상태가 이상했어요. 몇 개는 밑바닥이 시커멓게 타 있었고 어떤 것은 제대로 익지 않았는지 모양이 흐물거렸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가져온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제 딸아이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간장처럼 보이는 작은 종지의 소스에 교자를 푹 찍어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그건 간장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처럼 뿌려놓은 아주 매운 고추기름이었던 거예요. 아이의 입안은 불이라도 난 듯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뉴에 없는 번거로운 추가 주문을 한 진상 손님에게 가해진 소극적이고 비겁한 복수였던 거죠. 아이에게까지 이런 짓을 하다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계산서를 받았을 때 벌어졌어요. 추가로 주문해서 거의 먹지도 못한, 아니 먹을 수도 없었던 교자 값은 물론이고 제 딸아이가 입도 대지 않은 라멘 값까지 이중으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죠.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 계산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일본인 손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잘못된 계산서를 내민 식당 측이 아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방인인 저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못마땅하다는 듯 혹은 비난하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들 속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쪽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탓하는 분위기. 겉으로는 완벽한 질서와 친절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토록 차갑고 음습한 배타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에 대해 제가 가졌던 마지막 희미한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끔찍했던 경험들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불신만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일본에서 겪은 노골적인 냉대를 경험하며 잔뜩 움츠러든 제 딸아이를 데리고 이대로 파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에게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아이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듯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예매해버렸어요. 목적지를 확인했을 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바로 일본 옆에 위치한 나라, 한국의 서울행 비행기였죠. 솔직히 말해 덜컥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은 제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었어요. 문화적으로도 비슷해서 어쩌면 한국 역시 일본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사회일지도 모른다는 선입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쓰디쓴 경험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피곤함과 불안감을 안고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은 넓고 깨끗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보라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죠. 제가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버스 타는 곳을 묻자 그녀는 정말 환한 미소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친절은 분명 고마운 일이었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스멀거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파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얼마 전 일본에서 겪었던 친절 뒤에 숨겨진 악의를 떠올리니 이것이 또 다른 종류의 함정이나 불쾌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따라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은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혼자 서 있는 젊은 여성들도 보였고 심지어 엄마 없이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쪽 구석에 주인을 알 수 없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파리였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을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잠시 후 근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들고 온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 가방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듯한 젊은 여성이 태연하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레짐작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깊은 밤에도 사람들이 불안감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심지어 개인 물품을 잠시 자리에 두어도 괜찮을 만큼 안전한 곳이라니. 밤늦게까지 버스가 다닌다는 사실 자체도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파리나 다른 유럽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한국이라는 미지의 땅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제가 가졌던 부정적인 편견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커다란 간극 때문에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호기심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면서부터 저의 놀라움은 계속 이어졌어요. 일본에서처럼 복잡하게 현금을 세거나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단말기에 가볍게 가져다 대자 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요금 지불이 순식간에 끝났죠. 버스 내부는 놀랄 만큼 쾌적했고 각 좌석마다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되는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속도 제한 없이 빵빵 터지는 무료 와이파이라니 여행으로 지친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편리함이었습니다. 가장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버스 앞쪽 커다란 스크린에 표시되는 각 정류장까지의 예상 도착 시간이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교통체증이 일상인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확성이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자신을 IT 컨설턴트라고 소개한 민준 씨라는 젊은 남성이 제 표정에서 호기심을 읽었는지 먼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그 비밀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대중교통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이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와 도착 시간을 예측한다는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한국 역시 교통 정체가 심각했지만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투자 덕분에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그의 설명에는 자부심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문득 제가 막연히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보다 오히려 이곳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술 강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적인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죠.
숙소 근처에 도착해 시내버스로 갈아탔을 때는 또 다른 종류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버스 안은 퇴근 시간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만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순간 일본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정적이 떠올라 또다시 불안감이 스멀거렸습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소극적인 태도 때문일 거라고 제 안의 편견이 속삭였죠. 아니나 다를까 낯선 환경과 장시간 이동에 지친 제 딸아이가 버스 안을 휘젓고 다니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이를 황급히 제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주변 한국 승객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눈총이나 불쾌한 표정 대신 많은 분들이 제 딸아이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짓거나 아이고 힘도 좋네 하는 듯한 너그러운 눈빛을 보내주었어요. 심지어 한나이 지긋한 노신사분, 나중에 알고 보니 은퇴한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은 아이가 돌아다니기 불편해 보인다며 선뜻 자신의 자리를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생면부지에 그것도 소란을 피우는 외국 아이에게 이토록 관대하고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다니. 제가 자라온 프랑스에서도 얼마 전까지 머물렀던 일본에서도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시차 때문에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숙소 앞에 있는 작은 공원에 잠시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공원은 가로등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놀이터 바닥은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폭신한 우레탄 소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에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놀이터에는 제 딸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대부분 보호자 없이 자기들끼리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아이들만 놀게 두다니 괜찮은 걸까? 의아한 마음에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자신을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소개한 지영 씨라는 젊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공원 대부분에는 지능형 CCTV와 비상벨 같은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밤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첨단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일상적인 삶이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잠시 후 한쪽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떠나는 모습까지 목격하면서 저는 이곳 서울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그 기저에 흐르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공존하는 곳. 서울의 밤은 저에게 복잡했던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잠시 자리를 비워 근처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였어요. 멀리서 제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이가 있던 놀이터로 달려갔죠. 아이는 넘어져 무릎과 팔꿈치가 까진 채 울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이의 상처에는 이미 누군가가 서툰 솜씨로나마 연고를 발라주고 반창고까지 붙여준 후였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아이가 넘어지자마자 주변에 있던 몇몇 어른들이 망설임 없이 달려와 아이를 달래주고 심지어 근처 24시간 약국까지 달려가 약을 사와서 발라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지갑을 꺼내 약값을 치르려 했지만 그분들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손짓과 번역 앱을 통해 그분들이 제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의 의미는 제 심장을 깊숙이 울렸습니다.
대략 한국에서는 아이는 온 동네가 함께 돌보는 존재이며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CCTV나 비상벨 같은 기술적인 안전망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이 사회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도 일본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 같은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숙소 근처에 있는 간판조차 낡아 보이는 작은 백반집에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순자 할머니라고 불리는 연세 지긋한 주인분이 혼자 계셨는데 외국인 손님이 낯선 듯 표정이 다소 무뚝뚝해 보이셨어요. 벽에 붙은 메뉴판은 온통 제가 알 수 없는 한국어로 가득했죠. 순간 또다시 일본 식당에서의 악몽이 떠올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도 불친절이나 차별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멀거렸죠.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저희를 식당 구석에 있는 나지막한 상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왜 그 자리로 안내하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감사하다는 눈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 맨 위에 있는 그나마 그림이 있어 알아볼 수 있었던 제육볶음이라는 음식과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차려진 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콤달콤한 제육볶음과 구수한 된장찌개는 제 입맛에도 완벽하게 맞았고 함께 나온 정갈하고 다양한 밑반찬들도 하나하나 맛이 훌륭했어요. 문제는 역시 제 딸아이였죠. 아이에게는 제육볶음이 너무 매웠던지 밥과 다른 맵지 않은 반찬만 깨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매워서 훌쩍거리면서도 자꾸 제육볶음에 손을 뻗는 아이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먹고 싶을까 안쓰러웠지만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선뜻 다른 것을 더 주문해도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조용히 저희 테이블 쪽을 지켜보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접시 하나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릇에는 간장으로 달콤 짭짤하게 양념된 따끈한 불고기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서툰 영어 단어와 손짓, 그리고 번역 앱을 동원해 아이가 매운 걸 못 먹는 것 같아 맵지 않게 따로 만들었다고 이건 그냥 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작은 요구르트까지 몇 개 건네주시는 것이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처음에 저희를 낮은 상으로 안내했던 것도 아이가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먹도록 배려한 것이었고 아이 키에 맞는 귀여운 수저와 그릇까지 따로 챙겨주신 것이었죠. 제 딸아이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불고기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저는 당연히 새로 만들어주신 불고기 값을 포함해서 넉넉히 지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으며 한사코 받지 않으셨어요. 번역 앱을 통해 전달된 할머니의 생각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먹는 것, 특히 배고픈 아이들 밥 먹이는 것에 돈을 받는 법은 없다는, 어려운 사람은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셨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편리한 카드 결제 시스템이나 첨단 기술보다 더 깊은 감동,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사소한 규칙에 얽매여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한국, 이 나라는 어쩌면 저와 제 딸아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첨단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안전함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제 딸아이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파리의 그늘과 일본의 냉대를 벗어나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리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에 힘들어하던 레아 씨와 그녀의 어린 딸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질서정연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했을 거라 기대했던 일본에서 오히려 경직된 시스템과 차가운 배타성에 깊은 상처를 입고 예상치 못하게 도착한 한국 서울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술 발전과 그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의 정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저 역시 레아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로서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회의 이면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진심 어린 친절과 정이라는 따뜻함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순자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온정은 기술의 편리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감동을 주네요. 오늘 레아 씨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레아 씨 모녀가 서울에서 발견한 희망처럼 저희 채널도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적인 사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괜찮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오늘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번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작지만 따뜻한 정이 함께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